내 이름은 박복순이다. 올해 72세. 내 이름처럼 평생 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고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마련한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다. 이 모든 비극은 내가 이 재산을 지키려 했을 때가 아니라 장남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려 했을 때 시작되었다. 장남인 김철수는 겉보기엔 번듯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속내는 알 수 없었다. 철수는 결혼 후 몇 년간 나를 살갑게 대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엄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엄마 평생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늙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는데 철수의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철수가 며느리 민지까지 데리고 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곧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집으로는 대출이 어렵대요. 엄마가 이 아파트 명의를 저희에게 미리 증여해주세요. 대신 효도 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시고 생활비도 매달 넉넉하게 드릴게요. 며느리 민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어머니 모실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가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면 법적으로 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해두면 되잖아요. 이건 저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솔직히 증여를 망설였다. 평생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장남 부부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효도 계약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 변호사를 통해 증여 계약서에 어머니 부양 및 생활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를 철회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리고 내 아파트는 장남의 명의로 넘어갔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명의가 넘어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철수 부부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들이 약속했던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는커녕 내게 용돈 한 푼 주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생활비는 알아서 쓰세요. 내가 살던 아파트에 방 하나를 내게 내주고 그들은 집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했다. 나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철수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왔고 며느리 민지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이랑 시간 좀 보내세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사실상 집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내가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면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냥 대충 드세요. 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을 때도 며느리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은커녕 문병조차 오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야, 엄마 너무 아프다. 병원 좀 같이 가주라. 철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바빠. 택시 타고 혼자 가. 그리고 엄마가 좀 혼자 알아서 해. 내가 언제까지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해?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명의만 가져온 후 버려야 할 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사건은 그들이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을 때 발생했다. 며느리가 내게 통보했다. 어머니,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이사갈 새 아파트에 방이 없어서요.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모신다는 의무는 있지만 꼭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절규했다. 내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당장 내 집 돌려줘. 효도 계약서 내들이 어겼잖아. 며느리는 비웃었다. 어머니,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아파트는 저희 명의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시설 요양병원을 마련해 드렸으니 계약 위반도 아니에요. 낡은 아파트 때문에 유난 떨지 마세요, 늙은이가. 아들 철수 역시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이게 최선이야. 우리도 잘 살아야지. 요양병원에 좋은 분들 많아. 편하게 지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평생의 노력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간절함이 이렇게 비참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내 노후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눈물로 끝날 운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 폐륜적인 자식들에게 엄마의 돈을 탐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줘야 했다. 나는 비밀리에 그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의 분노에 공감하며 말했다. 어머님, 철수 씨 부부는 법적으로 가장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증여 철회 조건을 명시한 효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무를 위반한 증거만 확실하다면 아파트 명의를 되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며느리 몰래 움직였다. 증거 수집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밥도 주지 않은 상황,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도 같이 가주지 않은 상황 등을 내가 숨겨둔 작은 녹음기로 모두 녹취했다. 병원 진단서 감기에 걸렸을 때 방치당했던 사실, 그리고 철수 부부의 정신적 학대로 인해 내가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는 진단서를 확보했다. 요양병원 계약 며느리가 나를 모르게 요양병원 입원 계약을 추진했던 서류를 겨우 확보했다.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자 나는 철수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너희는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 효도 계약에 따라 증여를 철회한다. 즉시 아파트 명의를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철수 부부는 코웃음 쳤다.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저대는 거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던 나는 즉시 증여 철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며느리 민지는 여전히 당당했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병원에 보내려는 것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피고 민지는 어머니에게 병원조차 동행하지 않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그 증거가 명백합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소리쳤던 늙은이가 유난 떨지 마세요. 라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아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김철수와 민지 부부는 증여자인 박복순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효도 계약에 따른 증여를 철회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박복순에게 이전한다. 승리였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다시 내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철수와 며느리는 나에게 매달렸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이 집 없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 눈물이 진실이라 믿었던 5년 전의 나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 속에서 여전히 탐욕만을 읽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할 때 나는 이미 너희를 자식으로 버렸다. 너희는 폐륜의 대가를 치러야 해. 며느리는 그토록 탐냈던 아파트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그들이 계약했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 나는 아파트를 되찾은 후 착하고 진심으로 나를 대했던 작은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 부부에게 말했다.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배신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너희가 짓밟으려 했던 엄마의 힘을 잊지 마라. 내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재산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누구의 짐도 아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나를 배신한 자식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70대 노모의 이야기는 비로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